더 데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책장에 꽂힌 고전 소설을 다시 꺼내서 그 심장부를 들여다보는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고전 소설의 진짜 매력, 그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민중의 삶을 담아낸 생생한, 현실의 거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상력과 잘 짜인 문학적 장치로 만들어진 매력적인 허구의 세계로 이해해야 할까요? 네, 이 논의는 저희가 함께 살펴본 고전소설 필수 개념 정리 자료에 등장하는 여러 흥미로운 개념들을 바탕으로 진행될 겁니다. 오늘 저는 고전소설이 당대의 현실을 담아내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반대 입장에서 영웅의 일대기나 꿈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이고 정형화된 구조야말로 고전소설을 정의하는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는 고전소설을 읽을 때마다 그 시대의 공기가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작품이 탄생한 시대의 현실을 빼놓고는 그 가치를 제대로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판소리계 소설을 보면 이 점에 아주 명확해지죠.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이나 흥부전 같은 작품들이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영웅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상당히 현실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더 가슴에 와닿는 거고요. 현실적인 인물이라는 점, 그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본질일까요? 네, 저는 본질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들을 통해 당시 사회가 얼마나 모순적이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제의 양면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당시 지배층이 좋아할 만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두 얼굴을 가진 셈이죠. 춘향전은 표면적으로는 한 여인의 굳은 정절이라는 유교적 가치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랑을 쟁취하고 인간으로서 해방되고 싶다는 당시 민중들의 아주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잖아요. 흥부전도 형제 간의 우애나 착한 사람은 복받는다는 뻔한 교훈 뒤에 조선 후기 양반층은 몰락하고 신흥 분홍이 등장하던 시대에 극심한 빈부 갈등이라는 현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전 소설은 지배층의 이념과 민중의 저항의식이 한 작품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살아 숨쉬는 사회적 기록물이었던 겁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전 소설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죠. 하지만 저는 그 현실을 담아내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전 소설은 현실을 사진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문학적 약속과 비현실적인 상상력이라는 틀에 재창조한 세계에 가깝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입니다. 이건 거의 공식 수준이죠. 유충열전 같은 영웅소설을 보면 주인공은 반드시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고 또 비정상적인 출생 과정을 겪고요. 어릴 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조력자를 만나 위기를 극복한 뒤에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됩니다. 이게 과연 현실을 반영한 걸까요? 아니죠. 이건 독자들에게 서사적인 쾌감과 대리만족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잘 짜인 문학적 장치입니다.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는 점은 맞지만 그 영웅이 싸우는 대상은 결국 현실의 부조리 아닌가요? 네, 그 점은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해보죠. 또 다른 중요한 틀이 바로 환몽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꿈을 활용하는 이야기 구조인데 현실에서 꿈을 꾸고 꿈에서 깨어나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조신몽이라는 작품이 대표적인데요. 한 스님이 꿈속에서 그토록 원하던 여인과 결혼해서 수십 년간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깨어나는 이야기죠. 깨고 보니 잠깐 졸았던 것뿐이고요. 이건 현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인생 무상이나 욕망의 덧없음 같은 철학적인 주제를 꿈이라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장치를 통해 아주 세련되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신선이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 내려온다는 적각 모티브나 주인공이 도수를 부리는 전기적 성격까지 더하면 고전소설의 세계가 현실보다는 비현실적 상상력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갈리는 것 같네요. 판소리기 소설에 민중의 저항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게 판소리라는 장르의 태생적 특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판소리는 책상에 앉아 혼자 읽는 문학이 아니라
수많은 청중 앞에서 광대가 직접 연행하는 공연 예술이었잖아요. 현장에서 청중의 반응을 바로바로 확인해야 하고 그들의 답답한 속을 긁어주고 눈물을 쏙 빼놓게 만들어야 했죠. 그러니 당연히 당대의 현실 문제, 그들의 울분과 열망을 직접적으로 담아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문학이 사회와 얼마나 긴밀하게 호흡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아, 잠깐만요. 그 점은 정말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하지만 그 민중의식이 발현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신분 차이라는 현실적인 장애물에 부딪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혼사장애 모티프라는 아주 오래되고 보편적인 서사장치를 통해서 전개됩니다. 모티프라는 건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구성 요소인데 혼사장애 모티프는 말 그대로 결혼에 이르는 과정의 장애물이 나타나는 이야기 틀이에요. 이건 신분제가 없던 다른 나라의 옛날 이야기에도 흔하게 등장하는 거의 클리셰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분제 사회에 살지 않아도 춘향전을 보며 감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춘향의 이야기가 조선시대의 사회 고발을 넘어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랑이라는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이야기에 힘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현실적인 내용은 이미 존재하던 문학적인 틀 안에서 구현된 것뿐입니다. 그 말씀은 내용보다 그릇이 더 본질적이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그 보편적인 틀, 익숙한 그릇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 문중들이 신분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급진적인 내용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뭐랄까, 원래 있던 이야기처럼 포장해서 위험한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고도의 전략이었을 수도 있죠. 내용물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전한 전달이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더 노골적으로 비현실적인 요소, 바로 전기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전기성이란 기이하고 신비한 요소를 말하는데 이건 고전 소설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홍길동전에서 길동이 둔갑수를 쓰고 바람과 구름을 부르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생규 장전에서는 죽었던 아내가 귀신이 되어 돌아와 남편과 사랑을 이어갑니다. 이건 현실의 논리로는 단 1%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독자들은 현실의 모든 억압과 한계를 단번에 뛰어넘는 엄청난 문학적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박시전의 변신 모티프도 마찬가지죠. 못생겼던 박씨 부인이 허물을 벗고 절세미인으로 변신해서 도술로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는 장면은 독자들에게 짜릿한 대리만족을 선사합니다. 이건 현실 반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죠. 아, 그 점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비현실성이야말로 현실의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는 점을 놓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길동이 왜 도술을 써야만 했을까요? 그가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과거 시험도 못 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는 그 지독한 현실의 벽을 깨부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길동에게 도술이 없었다면 그는 그저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수많은 인물 중 하나로 끝났을 겁니다. 도술은 신분제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판타지적 수단이었던 거죠. 하지만 독자들이 길동의 신분적 아픔에 공감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가 펼치는 환상적인 도술 그 자체에 열광하는 것 아닐까요? 그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도구가 목적을 위해 복무했다고 봅니다. 박씨 부인의 변신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못생긴 여자가 예뻐져서 행복해졌다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시당하던 여성이 사실은 엄청난 능력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능력을 폄하하던 남성 중심 사회에 통쾌한 항방을 날리는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것은 특정 장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면의 극대화 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비현실적인 설정은 현실의 문제를 더 강렬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 즉 현실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구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때로는 도구가 목적 그 자체가 되기도 하거든요. 스파이더맨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그의 고뇌에 공감하기도 하지만 뉴욕 빌딩 숲을 활강하는 그 모습 자체에 열광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런 구조들이 한두 작품이 아니라 여러 작품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영웅의 일대기나 환몽 구조 같은 특정한 서사 공식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건 당시 작가와 독자들 사이에 소설이란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일종의 문법, 즉 장르적 약속이 아주 확고하게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많은 작품들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한 게 아니라 기존에 전해내려오던 근원설화에서 이야기의 뼈들을 가져왔다는 점도 중요해요. 이것은 개별 작품이 당대의 현실을 독창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보편적인 이야기 원형에 크게 의존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전소설이라는 장르를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 아닐까요? 저는 그 반복성이 오히려 현실적 소통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전 소설은 작가와 독자 혹은 청자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그 증거가 바로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이건 현대 소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요. 작가가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작품에 불쑥 끼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매를 맞고 있을 때 서술자가 어찌하니 명관인가 라며 변학도를 비꼬거나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 참으로 장하다 라며 직접 평가를 내리죠. 이건 마치 작가가 독자 옆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훔쳐보며 훈수를 두는 것과 같아요. 그건 오히려 잘 짜인 허구의 세계를 깨트리는, 즉 비현실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작가가 신처럼 작품에 개입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비현실적이죠. 하지만 그 목적이 현실의 독자와의 소통에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완결된 세계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독자 혹은 청자의 감정을 자극하고 즉각적으로 교감하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웅 이야기나 꿈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이유도 명확해집니다. 작가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구조가 당대 독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재미와 감동을 주는 성공 공식이었기 때문에 계속 활용한 거죠. 철저히 현실의 독자를 의식한 결과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작가의 개입이 현실 독자와의 소통을 위한 장치였다는 점. 하지만 결국 그 소통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세계 자체가 비현실적인 구조와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재료를 가져와서 비현실의 용광로에 녹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저는 그것이 고전소설의 핵심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저는 오늘 고전소설이 주제의 양면성이나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에서 볼 수 있듯이 당대의 사회적 갈등과 민중의 목소리를 담아낸 생생한 현실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술이나 꿈 같은 비현실적 요소들은 이러한 현실적 주제를 독자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세련된 문학적 도구였고요. 저는 고전소설의 본질이 현실을 뛰어넘는 정형화된 구조와 문학적 상상력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웅서사, 환몽구조, 전기성 같은 요소들은 현실을 반영하는 수단을 넘어 그 자체가 목적인 독립된 문학세계를 구축하는 핵심 재료들이죠. 사회적 메시지는 바로 이 매력적이고 견고한 허구의 구조를 통과할 때 비로소 독자에게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고전소설을 현실을 비추는 거울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현실 너머의 이상을 꿈꾸는 창문으로 볼 것인가. 오늘 저희의 대화는 이 두 관점이 얼마나 팽팽하게 맞설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맞고 틀렸다기보다는 이 두 시각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고전소설의 진짜 매력이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어쩌면 고전소설의 진짜 위대함은 현실을 반영했거나 혹은 현실을 초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술이나 꿈이라는 판타지의 언어를 사용해서 너무나 억압적이라서 차마 맨정신으로는 마주할 수 없었던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또 소화해내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냈다는 점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이 자료에 담긴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 청자 여러분께서도 자신만의 시각으로 고전소설을 새롭게 탐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